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시사타파의 야심찬 100분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왼쪽에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곽동수 선생님은 한글과 컴퓨터 기획실장도 네. 하셨던 초창기에. 예, 그래서 사실은 숨어있는 실력자십니다. 시사평론에서도 실력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구석구석 참 희한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다음은 소개가 필요 없는 국변 김남국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김남국 변호사는 아주 핫한 인물이더라고요. 어디서나. 유튜브를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앞에 지금 곽동수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너무 존경하던 분이셨어요. 100분 토론에 이렇게 할 때에 곽동수 선생님이 무슨 말 하나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날 가면 꼭 친구들한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쑥스럽습니다. 예, 너무 그래 존경하시는 분. 자기 얘기를 하셔야죠. 제 얘기. 예, 저는 프로 유튜버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아주 경이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율 1위 하셨죠? 네. 지금도 1위입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내려왔고요. 이제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더디게 가고 있고요. 7일 만에 그냥 갑자기 10만을 돌파해가지고 예. 지금 이 시간에 현재 14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너무 감사합니다. 확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사타파 구독자 여러분, 김남국 TV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런 거에 구독자가 느는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을 이 토론에 끌어내기까지 정말 제가 노력해서 억지로 나온 분입니다. 네, 민원연 전 사무처장이고 지금 민원연 이사신데요. 김유진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까 봐 그랬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를 못하고 나와서 말로 때우는 거, 아니요, 말로 때우는 거 이런 게 싫어서 한번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할 때 늘 언더에서 묵묵히 일만 하고 사실 성명서 읽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명서 읽는 일보다는 쓰는 일을 주로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1995년 12월에 민원연 공채 1기 간사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민원연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벌써 26년째죠? 네. 네, 26년 언론운동가이십니다. 근데 진짜 레전드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말지 1호 기자로 민원연 창립 멤버고 공채 1기 간사입니다. 우리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뉴페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 비어 있는 한 자리. 저게 누구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대부분이 보고 싶어서 오신 그분. 정미남 아저씨. 네, 저희 딸은 정미남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6살 때 이제 통성명을 하는데 이름이 정미남이다. 그래서 계속 정미남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정청낸 걸 알아. 아이들 동심을 파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애들은 얼굴 큰 남자를 미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쉬우시죠? 네, 안 아쉬우세요? 아쉬워요. 네. 지금 아쉬워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영원 합일 파트너 시크릿 가든의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지금 오셨죠? 네, 도착하셨습니다. 주차 열심히 하고 계신 네, 그래서 지금 주차하고 계신.
많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통 오디오가 안 터지는 나온다는 얘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가 안 나온대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네. 아마 출력되는 부분에서 소리가 네, 잘안 소리가 안 나오는 있겠죠. 거. 예. 네, 네,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 아, 이제 또 나온다고. 네, 아. 이제 나오나요? 깜놀했네. 뭔가- 소리 나오나요? 네. 나온다고 저희- 지금 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이게,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엄청 좋은 마이크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온다고 이제. 예. 나갔다가 광고 듣고 오신다는 고현정님도 계시고 들려요. 최강 이글스님 말씀하시고 아까까지는 읽을만 했는데요. 네. 속도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읽으려면 저 씨름해야 됩니다. 빨라졌어요. 예,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저기 읽을 만한 거는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곽쌤께서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주시는 네. 깍두기 K튜닝님, 역할까지 해주세요. 김혜밀리님, 박진영님, 제이연희님, 김정숙님, 김태태님, 강서구님, 이조이스님까지 샘플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조국 국면에서 검찰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그 촛불의 현장에서 다 같이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우리가 검찰 개혁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개혁에 관한 많은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시사타파 100분 토론에서 그 언론개혁의 큰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구체적인 미션을 국변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하여 우리 김유진 이사에게는 방송통신심의위 부분에 대하여 심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정청래 의원에게는 신문개혁과 관련한 수없이 많은 논쟁에 대하여 부탁을 드렸으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당히 나누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쌤은 아주 독특한 주제 그리고 사실 이번 조국 국면에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심각한 왜곡 보도들을 내보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포탈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억울한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선생님 아까 국변이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때 네. 곽동수 선생님이 하는 토론을 보고 마음의 양식을 삼았다는 건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이고. 손혜연 의원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기호크 의원이라고 이렇게 야밤에 불러내도 돼요? 정말 너무 심하지 않아? 근데 오시니까 완전 포스 쩝니다. 거기 앉아 계시니까 포스가 전체가 사는 건데. 뭐 하라고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혜원 의원께서 준비하는 동안 손혜원 의원님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딱 하나만. 정청래 의원 대탓입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은 언론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쩐지 언론까지 잘하실 것 같아요. 언론에 당하는 사람이지. 예, 그 이유는 지금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하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님은 언론에 당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언론에 당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는데 전문가. 모범답안에. 언론 대응 전문가. 이거 모범이라고 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 예, 그래서 그거 알죠. 우리가 다 당해본 사람만이 이렇게 동병상련하는 건데요. 지금 그 당하는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그 국변 말처럼 한때 이명박 정부 때 진보의 대표적인 논객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게 되신 이 사연을 잠깐 듣고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종편 막 생기고 난 다음에 대부분 출연하지 말자 했습니다. 탁현민정 행정관 같은 경우 삼보일퍽 뭐 이런 걸 가면서 종편 안 나간다 선언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땐 누구든 나가서 떠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전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때운다 생각으로 한 1년 나가는데 그새 좀 찍혔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 과정에 뭔가 좀 일이 꼬이면서
선생으로 한 20년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깨니까 말기 암 환자 등쳐먹은 사기꾼이 돼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한 20억 되면 좋겠는데 3,500만 원 먹었다고. 저는 그런 오해가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참 그때 박근혜 정부가 뜨거울 때였고 상황이 그러면서 재판받고 대법원 올라갈 때까지 5년 걸렸습니다. 근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대기업 총수들만 받는 데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죠. 한겨울에 그거 받으면서 억울한 게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가라앉긴 했는데 밖에 안 나오려다 보니까 아직은 제가 좀 젊어서 한 3년 전부터 이 팟캐스트 새날에서 그 소리 지르기 전문가인 김성수 평론가와 같이 둘이 팟캐스트 하는 걸 시작했고요. 유튜브 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됩니다. 지난해 2월 22일에 털나고 못생기고 막 이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팟캐스트 하지 말고 유튜브도 좀 해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서 그 그룹하고 제가 뭔가를 했었거든요. 나는 뭐 딴따라다. 전 딴따라도 아닌데 거기 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지금은 유튜브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64,000명 모았고요. 빨리 10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 남국 변호사 꼭변 걸 보면서 저랑 성수랑 좌절하면서 같이 술도 많이 교수님 먹었고.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자, 그러면 귀엽게 그거 하지 마. 이걸 그러면서 하시면은 바로 구독자 급증. 10만 돌파하면은 네. 저도 좀 어디 창성장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알려면 사실은 주세요. 지난번에 창성장 가서 소개해서 예약하는 거 했더니만 링크를 걸어주셔서 소개해갖고 직접 혼자만 뵙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됐어요. 되게 뭐 톤이나 뭐 이런 게 TV 볼 때보다 너무 멋있네요. 네. 그죠? 너무 멋있네요. 멋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수염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국변도 수염이라면 늦지 않지. 좀 있으면 더 그럼요. 까매지죠. 네, 진짜 네. 턱밭이 좋으세요. 그런데 아까 그 털나고 못생긴 사람이 누구? 최영일 평론가 같습니다. 강하게 의심됩니다. 어머, 난 여기서 김어준 총 준 줄 알았어. 저도 그래서 김어준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려고 근데 하니까 내용은 좀 달라서. 네, 내용이 달라서. 근데 어준 총수 맞고요. 네. 그 이유가 처박혀서 뭐 하고 있냐고 아주 가끔씩 한 2, 3년에 한 번씩 토론하고 저랑 주로 전화했을 땐 파리가 있었을 때 주로 연락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피커 하나라도 더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되고 나니까 오늘만 해도 전혀 상관없는 이슈 갖고 무조건 다 정부 책임이다라고 떠드는 게 있을 때 올바르게 얘기하는 스피커들이 필요해서요. 작지만 그래도 목소리 괜찮은 스피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곽쌤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그러면 조국 국면 언론 보도의 문제점 다들 아시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패널 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우선 국변부터. 그 선배님들이 여기 형님 먼저 아웃 아니, 형님 먼저 아웃. 이런 날지 말고 그냥 아니에요. 무조건 예 하고 들어가세요. 이해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동안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언론 보도 쏟아지는 동안에 이게 맞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사실이 맞나라고 하면서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이 언론 보도의 어떤 언론 저널리즘, 언론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법률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보도하는 기자들이 보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전부 다 범죄 혐의 구속 요건과 관련된 법률적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그야말로 무의편적으로 계속 그냥 언론만 쏟아내는 기사만 쏟아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정말 기자라고 한다면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오보에 대해서 엄청 부끄럽고 민감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희 법조인들도 변호사들도 이 재판을 하거나 이럴 때 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임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놓고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결과가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올지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 왜 기사를 쓰는 정말 그게 모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는 그 기사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지 오보가 그냥 조금만 몇 시간만 검토해보고 검색해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걸 아는데 그런 오보들이 마구 나왔다라는 게 너무나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유진 처장은 어땠습니까? 저는요, 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는데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조국 사태 전반에서 가장 인상적인 언론의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9월 23일이죠. 그 조국 전 장관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던 날, 그날 언론의 모습을 꼽고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조 장관 아파트 입구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음식 배달하는 이제 배달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질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둘째는 기자들의 태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다들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안에 나이 든 여자가 있느냐 젊은 여자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더 놀랐던 건 누가 봐도 뉴스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처한 조건, 그리고 지금 상황,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국 언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맥락적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부스러기 단독이라도 하나 얻어볼까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검찰이 지금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견제를 받고 있는지,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반인륜적이고 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검찰, 자유한국당에 던져주는 의혹들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잡아서 보도 하나 해보려고 그렇게 그냥 몰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물론 조중동처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 장관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언론들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보여진 건 모든 언론들의 양태가 똑같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태를 설명하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맥락적 고민 없이 단독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그럼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토론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되게 과거에는 그 언론사 기자들이 사실 가난했어요. 저희 해직 기자들 선배들만 해도 되게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수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요즘 한겨레 신문에 들어오는 기자나 조선일보에 들어오는 기자나 다 비슷한 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혼 없는 1등, 역시 기자가 돼서도 특종에서 1등 하고 싶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게 한 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곽 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는 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게 되면 큰 사고 칩니다. 근데 말단 기자들 같은 경우 제대로 취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궁금한 걸 묻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데스크가 입맛에 맞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내용으로 각색하는 게 있으니까 말단 기자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 저는 이거를 편의점 즉석 식품 데우는 거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반조리 된 거 먹다 보면 요리하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 맛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검찰이 던져주는 대로, 누가 보도자료 주는 대로만 쓰는 그런 기자들의 문제가 있고, 그걸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명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9년 가까이 거기서 성장해온 사람이 지금 간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니까 그쪽의 생각대로 있을 테고, 신문사 사주나 경영진들은 장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한 언론사가 광고를 받느냐 마느냐 갖고 큰 신문인데 톤 자체가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도 경영신문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 윗부분에 있는 포털입니다. 저는 포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포털은 제2의 편집권이고, 지금 편집국장을 뽑아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친다 안 친다 갖고 큰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소리 없는 권력이 포털이어서 인공지능에 맡긴다는 판단으로 던져두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좀 손을 봐야 되는데, 포털을 내버려두면 밑부분에 세 군데 신문사가 좋은 재료를 갖고 와도 포털이 그걸 얼마든지 각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으로 따지면 산지에선 500원에 파는 배추인데 서울 올라오면 2만 원이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서너 단계 거쳐서 유통의 문제도 하지만 이쪽은 왜곡이 심각하게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특정 세력의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쳐야 돼서, 이거 못 고치면 언론개혁은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포털을 통해서 모든 신문의 정보를 보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나갈지, 그 얘기를 우리가 토론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이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 아주 복잡한 표정인데 저 표정은
뭐였을까요? 이걸 겪어보지 않으시면 저같이 제가 작년 1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그 당했던 그 언론의 폭력을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이게 이렇게 편린으로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언론 전문가들도. 근데 제가 홍보를 전공을 했고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제 전공이에요. 이 세상의 프레임 중에 가장 강한 프레임이 브랜드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시작할 때 이게 왜 이러는구나. 이게 어떤 그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구나. 뭘 덮으려는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기사에서 다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당하면서 보니까 이제 첫째로는 저는 제 편 기자가 있고 또 저하고 또 이렇게 저를 싫어하거나 아주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자들이 있고 그런 언론들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친하게 지냈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기자나 그런 그 언론들은 제 편을 어느 만큼은 들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이게 기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저는 지금도 아주 강한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이 삼각 편대 얘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검찰과 언론과 그리고 이 정치권이죠. 이 삼각 편대를 이루는데 이게 저는 이 언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언론이 아니라 조선일보더라고요. 조선일보가 탑에 있어요. 한번 저같이 이렇게 단시간 안에 많은 언론의 그 포화를 받는 경우는 저는 늘 분석을 했어요. 오늘 나오는 이 헤드라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의 똑같으면서 토시를 바꾸고 단어를 위치를 바꾸고 이런 정도로 나와요. 이건 누군가가 지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검사님이 한 분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 황급하게 도망갔다고 얘기 쓰겠다 이거야 바로. 그럼 그 말 못 써요. 이게 그들이 늘 했던 거예요. 검찰이 키워드를 주는 거예요. 미다시를 빼주는 거죠. 그럼 그거를 자기식으로 약간의 각색을 하는데 거의 같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연합이나 뉴스원 같은 데서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쭉 따라가죠. 그래서 이 상황이 조선일보나 그럼 조선일보 누가 하냐고. 그리고 언론이 누가 하냐고. 이들의 네트워킹이 있을 거예요. 전화로 야 이런 국장이고 누구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5개월 동안 한 2만 건이 넘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나온 그 기사들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요만한 꼬투리라도 하나 제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이렇게 안 싸우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틀린 왜곡된 얘기가 그대로 재생산이 되면서 바로 다른 언론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취재한 것 같이.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 루트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선일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민원연이 일찍이 그 인식에 도달해서 그러니까 그 손혜원 의원님은 본인이 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본질에 빨리 도달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티조선 운동의 실무를 책임졌던 김유진 이사가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이번 보도들이. 조선일보는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늘 그 조선일보를 규정하기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그.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거고요. 저희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의제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 조선일보가 설정하는 방식대로 그냥 가죠, 대체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큰 방향은 조선일보가 잡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조중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에 따라 할 수 있다. 의도에 따라 검찰의 그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쓰고 그리고 그걸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언론들까지 심지어 우리가 진보적인 매체라고 하는 언론들까지 거기에 다 휩쓸려 들어간 이유는 뭘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고민 없는 또는 권력 개념에 대한 어떤 협의한 시각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동을 해서 무리에 휩쓸려 들어간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그 꼭대기에 있다, 정점에 있고 이데올로그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1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도 이견이 사실 없고 그것을 이제 사안별로 봤을 때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 전에 예, 같은 사안에 따라 경우는 조금 다르고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제 거기 중앙일보도 항상 또 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도 또 여기 이제 기자들에 따라서 이제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그래서 예를 들면 DJ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정책, 그러니까 그 햇볕 정책을 흔드는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햇볕 정책은 대북 퍼주기다였습니다. 그래서 전 언론이 다 그 프레임으로 갔던.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의제를 계속 이끌어왔던 건 맞는데 최근에 와서 그 부분이 좀 약해 보이는 것은 매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했던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삼각편대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와 언론과 검찰. 그 삼각편대의 이념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누구냐. 그걸 조선일보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언론운동 쪽에서는 그렇게 봤죠. 의원님, 그 조선일보에서 국회에서 매 그 국회의원 총선마다 한 명씩의 비례대표가 들어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네, 강요 매번 네, 한 명씩이 명씩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그 강효상 전에 누구였습니까? 진성호 진성호. 그다음 전에 누구였어요? 진성호 의원 전에 한번 이거 라인업을 해보세요. 그럼 그 전에 옛날로 넘어가면 또 그 누구야? 아주 그 오래된 정치인이 그 시작이었다 그래요. 80년대부터 네. 국보위에 항상 들어왔죠. 조선일보가 네, 총선에 비례대표로 꼭 저 들어오죠. 보수당에 한 명씩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죠? 도대체 정치하고 언론하고의 그 연결 부분들에서 조선일보의 역할이라는 게 그 비례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례대표로도 들어갔고 진성호는 지역구였죠.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은 수많은 모니터와 모든 의제에 대한 흐름으로 이제 민원연은 조선일보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그다라고 규정하고 안티조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역시 본인이 당하면 아주 빨리 깨달으시고 그리고 빨리 제가 방향을 끝내고 제시하는 나서 것 조국 같습니다.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다시 리피트가 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거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깃발을 딱 들으면 쭉 따라갑니다. 그냥. 또 하나 옆으로 턴을 하면 그냥 딱 돌아가고요. 지금 똑같습니다. 계속. 제가 처음에 글을 썼던 게 스포츠조선 창간할 때였어요. 그때 조선일보 국장에 있었던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칼럼을 써서 내면 제가 썼던 제목을 아주 깔아뭉개고 이상한 걸 달아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제목 장사를 탁월하게 하는 훈련이 돼 있는 데가 조선일보고 이게 글자로 돼 있던 텍스트로 떠 있던 클릭하고 싶게끔 만드는 뉴스를 만드는데 그거는 선정적이면서도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아닌데 그게 지금 있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제목을 세우고 요즘은 작은 칼들도 많이 생겼죠. 데일리안 같은 데는 조그만 거 할 때는 미니 포크처럼 그걸 쓰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조선일보가 중심에 있고 심지어 이 사건을 조선일보가 뭐 어떻게 봤을까라는 식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와의 두뇌 게임을 엄청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조선일보는 사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인사 하나하나까지 좌우했던 그때에 비하면 세력이 약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한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면서 어떤 사건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초기 과정은 저는 역시 조선일보가 아직도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잘했었던 게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게 저는 2012년도 대선이라고 봐요. 이 댓글 사건으로 판을 바꿨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지는 못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죠. 이제 끝나나 보다 싶을 때 완전히 다시 기선을 잡았는데 그 2002번 17년에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때로 안 된 거죠. 그것은 국정농단과 촛불의 힘이었겠죠. 미처 손을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얘기가 사실은 주로 언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에 도달한 겁니다. 언론이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의미의 언론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어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그이며 동시에 선동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논제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번에 과거에는 진보 의제에 대해서 조중동 한경호 프레임이 설정됐습니다. 적어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진보 언론은 확실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한경호 조중동 프레임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열어주실래요? 김유진 씨?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저는 시키면 합니다. 여기 증거 하세요 먼저. 시키는 겁니까? 네, 아, 시키는 예. 거예요. 네. 이제 그 왜 언론이 검찰 편에 섰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취재 간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어떤 기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 게 결국에는 기사를 쓰는 기자의 시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저는 우선한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아까 곽동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중간 간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들어간 신입 기자, 막 배워야 될 그런 어떤 신입 기자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보수화된 것 같아요. 진보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내 권리, 사실은 이제 진보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조금 나누더라도 우리 사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좀 더불어가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게 진보인데, 보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내 여러 가지 내 권리라든가 내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지키다 보니까 대개의 어떤 그 언론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기자들이 다 보수화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보수화된 이 언론, 언론사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취재의 전문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수사하기 때문에 기밀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하는 과정에 피의 사실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 그걸 취재를 하려면 검찰의 여러 가지 소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소홀한 문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검사라고 하는 그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과도한 권력과 신화적인 환상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취재하는 기자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 되었을 때, 이야기를 기자들하고 해보면 경찰 말은 의심을 해요. 경찰이 수사해갖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심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검사가 하면은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번은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거기는 법률 전문가고 여기는 아니라고,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신뢰의 어떤 근거를 두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믿기 어려운 건데, 그러한 부분에 좀 과도한 유착, 신뢰 그런 것들이 함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경호 조중동 프레임이 깨졌다, 이 말은 뒤집으면 모든 언론이 검찰 편에서 보도를 했다, 이게 동의어기 때문에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이게 시사타파 이종원 PD가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도 볼 겸 지금 시사타파를 통해서 5,000명의 동접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남국 TV를 통해서 2,700명. 2,700명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합쳐서 7,700. 제일 억울한 게 저예요. 아, 네. 제가 10시에 검찰 알아봐 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이 5회, 최고 하이라이트 5회가 지금 계속 10시에 나가고 있거든요. 밤에 1회부터. 오늘 5회인데. 네, 여기 오셔서. 제가 이 썸네일도 다 바꿔갖고 해서 제가 거기서 실시간 채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끌려오는 바람에 지금 여기 같이 링크도 못해. 우리는 그쪽에서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자, 의원님, 정말. 저 구독자 좀 물어보세요. 구독자 어떻게 7만 1,000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누가 더 많은 거죠? 나는 진보에서 1,000명 더 많으세요? 아니요, 의원님이 최고 지금. 17만 1,000. 17만. 저는 14만 5천. 3만 올리려면요. 거의 제가 알죠. 저 민주당에서 하는 씀이라고 유튜브 있습니다. 그것에 긴급 수혈됐어요. 저하고 김현 의원이. 그래서 갔더니 7만 몇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제가 다스베이다에 2번이나 나가가지고 10만 이제 넘었어요. 근데 그 구독자들이 얼마나 굉장히 힘든지. 냉정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죠. 내용 보고 하시죠. 내용 보고 자기가 감동해야지 되는데 난 우리 구독자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오늘 진짜. 제가 실시간으로 안 들어온다고 지금 다들 불만이 지금 많을 거예요. 어디 갔어? 의원님 저 누가 거기 들어가셔서 저기 의원님 여기 계시다고. 대총수님 너 여기 끌려와가지고 지금 차출됐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너 네, 너무 그런데 미안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7,700으로는 언론개혁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부심 끝났거든요. 네, 정치부심 끝났으니까 이리로 마구마구 와주십사 하는 네. 얘기를 거기 가서 홍보 좀 해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언론은 검찰 편에 섰을까? 사람의 문제부터 잠깐씩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출입처 관행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유진 이사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사람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약간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주변에 친구들도 언론사에 있고 뭐 그러니까 나름 취재를 해봤어요. 너는 왜 이러니? 그러고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 변호사님은 보수화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민주화 과정에 경험이 없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력 개념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이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경험했느냐 성인으로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대강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자의적인 분석입니다만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쭉 본 사람들은 다른 모든 권력들은 최소한 견제를 받거나 교체가 되는데 검찰과 언론만 지금 한 번도 견제 내지는 교체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고 오히려 쟤들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희 세대들은. 근데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고민이 없고 제가 협의한 교과서적인 권력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력은 집권 세력에만 해당한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제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벌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 많은 권력들이 있는데 굉장히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게 행정부의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비리는 당연히 파헤쳐야지 이 마음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복잡하게 벌어지는 검찰 권력과의 갈등 그리고 거기에 엮여 들어간 언론 권력의 의도 이런 것들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과정에서 언론이 저질렀던 그런 과오들을 직접 기자로 겪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인륜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선배 기자들이나 저희 세대들은 이렇게 하다 큰일 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출입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아주. 네, 출입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언론이나 기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위상을 높게 이렇게 쳐주고 또 존중해 줬던 이유는 정보의 접근 권한과 배포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개인으로서 그 정보들을 다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언론사와 기자들은 그 일을 우리 대신에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그래서 취재의 자유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막 나오는 건데 테크놀로지가 막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접근에 그러니까 그 정보에 제한할 수 있는 접근권이 많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들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정부 기관 뭐부터 시작해서 BTS까지 다 자기들의 정보를 다 개방하잖아요. 오픈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보의 접근권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다가갔던 거. 그 다음에 내가 1인 미디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많이 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언론이 가지고 있던 이런 특권적인 것들이 사실은 힘을 많이 잃었죠. 그런데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법원과 검찰 이런 데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특권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말씀하셨던 검찰에 대한 신화, 사법고시에 대한 신화. 그런데 내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출입해서 친하게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독점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 특권의식 내지는 엘리트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에서부터 나온 정보는 검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검찰이 줬으니까 내가 이거 쓰겠어. 이런 것들이 아주 고민 없이 작동했던 게 아닌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기자들이 이 뭔가 검사들과 통화하면서 연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느낀다 했는데 실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곳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되게 일선에 뛰면 뭐 30대 초반이나 중후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중후반 정도 30대 초중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차장이나 과장을 막 달려는 그 나이인데 그 친구들이 막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막 이런 사람들을 막 그렇죠. 만나고 전화하니까 제가 직접 본 건데 내가 누구 전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그 반열에 올라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이런 어떤 젊은 기자나 언론을 일종의 길들이기를 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독점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한테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주는 기자들한테만 그 정보를 주고 또 그 기사를 받는 기자들은 단독이라고 하는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인정받는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또 젊은 날에 또 검사하고 통화하네 이러면서 뭔가 좀 뽕에 취해 있는 그런 것들이 검찰과 언론의 좀 육착관계를 공고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곽쌤이 너무 토론에 집중하시는 나머지 댓글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몇 개 읽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유진 씨 친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김유진 잘한다 고정가자. 이거 완전 친구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님에서 써주셨고 네. 굉장히 친구들이 많아요. 많네요. 네. 네, 친구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근데 어떤 분도 계시냐면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분도 또 계시다는 거. 예, 그리고 쿡변은 역시 잘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곽쌤께서는 그 출입처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제 쿡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잘 좋아하냐? 알죠. 예. 네, 왜 좋아하냐 생각해 보니 촛불 집회 때 매일 만난 거야. 그래서 촛불 누나, 촛불 남동생. 이게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출입처를 갖게 되고 A 검사랑 자주 만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럼 거기 또 일정한 인간관계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 분석도 너무 아날로그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따님하고도 그렇지만 저도 저희 애들하고도 그렇고 세대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살아왔던 것과 지금 상황이 바뀐 게 말씀하신 개인적인 친분이나 자랑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요즘 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민주화 과정에 경험도 없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밀레니얼. 네. 그러니까 이 그룹의 특징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30, 40대 과장들이나 부장들한테 퇴근 언제 해야 돼요? 물어보면 사장 오기 전에 출근하고 사장 간 다음에 퇴근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요즘 애들은 9시 정각 1분 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6시 땡 치면 나오고 싶죠. 이게 본능인데 이걸 전 세대는 없느냐? 있어요. 물어보면 나도 일찍 퇴근하고 싶지 하고 감추며 살면서 조직이나 기업을 위하는 세대가 있었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왜 감춰야 돼? 내가 그걸 그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감원할 때 나를 더 챙겨줘? 안 해주잖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잘렸는데 명퇴했는데 가차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거 안 해도 돼? 가게 되니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바 뽑아놓으면 안 오면 안 온다고 전화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냥 잠수 타는 거예요.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사람 다시 볼 일 없는데 그야말로 택시 기사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절대 안 맞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생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검사랑 친해도 저 검사랑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구조적으로 먹고 사는 집 문제 때문에 요즘 젊은 기자들이 힘을 가져가고 한겨레가 바뀐 과정을 제가 추론하는 거는 전에는 깊이 있는 분석이나 올바른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검찰이 검찰 얘기하면 받아 써주지 뭐. 걔들 책임이지 난 전달했을 뿐이야. 난 잘못된 거 없어. 택배 배달하는 것과 기사 배달하는 것이 똑같다 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는 그럼 반대쪽에서 조국 쪽에서 얘기하면 그때 써주지 뭐.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얘기해놓고 쓰면서 얘들이 갖고 있는 건 사진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손 의원님은 저렇게 세게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또 글을 써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위에서 어른 야단치던 게 보이는 거죠. 그럼 그런 기사가 달리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댓글이 달라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땐 되게 부족한 기사거든요. 이게 기사가 왜 이래? 근데 댓글 수가 엄청나요. 공작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열광하는 거니까. 가치 자체가 달라요. 이 세대들이 지금 뉴스를 핵심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저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세대 문제도 있어서요. 이쪽에 디지털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놀아주기 힘드니까 뽀로로 보여주고 컸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저희는 다 갈증이 있잖아요. 누가 무슨 모르는 학자 이름 얘기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남국 변호사 나가면서 찾아볼 걸, 책도 사보고. 유발 하라리가 했던 얘기 뭐 아시죠? 이러면은 네네. 그게 있는데 젊은 애들 뭐 클릭하면 나오는데 내가 안 읽어봐도 돼. 이따 가다 나중에 찾아봐.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게 틀려요. 중요한 건 내가 의사결정할 때 이게 내 밥벌이하고 연결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20, 30대를 보는 프레임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뉴스 소비자에서 그런 세대가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데스크도 무시를 못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혹은 그 저널리즘 개념을 거부하는 혹은 없는 새로운 세대가 기자로 진출했다. 네, 근데 무서운 거는 걔들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윗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시사주간지에서 열심히 기사 잘 쓰던 기자가 한 달에 한 2편 썼어요. 근데 얘가 하루에 7, 8편을 쓰게 되게 되면 얘도 단신처럼 길게 버텨서 남의 거 베끼게 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대우는 좋대요. 직급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각이고 일리가 있는 시각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처 관행에 따른 소위 그 법조 팀장 수준. 그러니까 법조 팀장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한 인식도 있는 그 팀장이 잡는 방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님은 사실은 출입처세요. 국회가 출입처예요. 네, 그러니까 당해 보셨죠, 기자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들도 충분히 이제 일리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저는 어떤 똑똑한 기자가 자기 소신을 갖고 기사를 쓰고 진급을 잘하고 하는 이런 게 과연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이제 한 며칠을 똑같이 얻어맞고 있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갖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자들이 어느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어제 썼던 사람이 안 쓰고 다음날 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오더를 준 거거든요. 오더를 줘서 이 얘기를 각도를 다르게 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저는 기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봐요. 네. 지시를 받고 자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손혜원을 악마로 몰아가느냐를 각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더도 있지만 즐기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쌈 구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쌈 구경이라기보다 이제 제 이름을 놓고 밟기 시작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확 올라가죠. 항상 올라가고 손혜원이 들으면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제 페이스북이 기자가 한 400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로 내고 싶다라는 거는 이 페이스북을 쓰면 돼요. 그런데 약간 이제 그냥 MSG가 세게 들어가서 한 번에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후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쓰는데 이제 항상 여기 들어와 또 제가 실수하는 거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재판을 겪으면서는 이제 모든 거를 스톱을 했어요. 다 스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재판이 이제 누구누구 증인이 나온다고 할 때 이들이 어떻게 그 증인을 갖고 또 프레임을 저한테 씌울지가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페이스북에 글 안 쓴 지가 좀 된 데다가 직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도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뭐 검사가 어쩌고 하는데 판사가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저한테는 한 3만 정도의 이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던 것을 제가 변호사도 말리고 보좌관들도 말릴 때는 내가 데일리로 이것을 써나가기 시작하면 데일리로 쓰는 거에 재판 얘기가 슬쩍슬쩍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못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 고백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1등 해야지 맘먹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때가 되면 앞으로도 아마 뭐 제가 뭐 한 2년, 3년 더 갈 거라고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먼저 먹이를 확 던질 거예요, 그냥. 먹이를 던지고 언론이 이거 제 프레임 때문에 뭐
황급히 무슨 도망갔다는 소리 뭐 이런 걸 먼저 하려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걸려드는지를 제가 그 정말 이 떡을 던지면서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이 말씀대로 이제 저한테는 정말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사례를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연락을 하셔갖고 어디 아프냐고. 왜요, 목사님? 요즘 전 건강 상태가 제일 좋거든요. 운동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본인이 많이 아파서 류마티스가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먹는데 그랬더니 많이 붓는데요. 근데 우리 손 의원이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서 나같이 스테로이드를 먹나? 어떤 사진을 올렸길래 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들이 저한테 갚는 게 제일 흉측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저도 당했어요. 저는 당한 게 아니라 계속이에요, 저는. 저번에 처음 뵙고 실물이 너무 예쁘셔서 그동안 내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 절대로 의정활동 하실 때 피곤하면 눈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눈에 지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걸 옆에서 찍어서 조선일보가 실었어요.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핫하시고 의원님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사실은 언론 개혁 과정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한마디만 그래서 하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재판이 있는데 네. 재판하는 날 아침에요. 메이크업 샵에 가서 하고 갑니다, 제가. 정말 잘하십니다. 예, 아침에 딱 들어갈 때 카메라들이 쫙 TV조선이 항상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열심히. 검찰에는 TV조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들어가면서부터 미소를 짓고 들어가요. 웃으면서 가장 좋은 상태로 가는 거죠.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할수 있는 손혜원 의원님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일상 박수. 그리고 김유진 이사 잠깐 반론 듣고 우리 플로어로 질문 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곽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일반적인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초반에 문제 제기가 왜 한경호 소위 진보적인 매체라고 우리가 말하는 기자들까지도 그렇게 되었는가 요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답변을 드린 거고 출입처로 또 사례를 좁혀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한겨레의 젊은 기자들이 집단으로 그 성명서를 냈던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조금 말씀하신 거하고 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조국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을 때 그 특별취재팀을 만들어서 의혹이나 이런 걸 더 철저히 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데스크가 그거를 막았다. 그렇죠. 못 만들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혼 없이 그냥 밥벌이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권력을 자기들은 더 열심히 감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권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협회하고 그리고 큰 틀의 맥락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일반적인 성향 뭐 그게 다른 언론들 기자들한테는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똑같은 한겨레 얘기를 한마디만 덧붙이면 한겨레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 하나 TV를 만들던 기자를 내보내자라고 얘기할 때 나왔던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왔던 게 뭐냐면은 회의를 너무 많이 하고 실제로 그것도 저녁에 끝나고 야근도 있고 불편하다고 하는 근로 조건에 대한 얘기가 전면에 나와가지고 그 잘 알려졌던 대표 기자가 나 사표 쓰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기자들이 취재해서 열심히 잘 나가겠다고 하는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출입처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요즘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명에 굉장히 능해요. 사실과 다르게 제가 여기서 그런 끊고 쪽도. 네. 변명 잘 못하는 세대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이해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기자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부분, 이 부분과 지금 김유진 처장이나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얘기하는 구조적인 시스템, 사실은 기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20대 청년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비난만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대나 30대 청년 세대들도 나름의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과 깊이 있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세대의 특성을 이러한 문제점으로 일반화하기엔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저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부분 변화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이 이 들어요.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제 시사타파 이종원 PD와 방청객을 좀 이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밝아가지고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방청객 질문 없이 고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글씨 못 쓰는 사람이 하나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아마 그 대한민국 제 나이 또래 제가 가장 악필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그래도 방청객 질문 한 개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두 분이 가위바위보해서 한 번만 합시다.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거 아까 보니까 시사타파 PD도 가위바위보 시키던데?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하나, 다시, 네. 예. 됐어요? 우리 분홍. 네. 네. 굉장히 억울하시잖아요. 이렇게 손혜원 의원님도 그렇고 박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재판이 다 끝났다고 쳐요. 그럼 그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언론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대로 돌려줘야죠. 저는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제 민사해야죠. 정말 너무 많이 다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제가 보는 민사 제가 억울해요. 항상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들에 제발 대해서 그래주세요. 너무 좋아요, 손혜원 의원님. 이 상태를 이 사람들이 제가 잊었는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일단은 제가 SBS는 9명의 기자를 모두 다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1심이 나올 때까지 이들이 이제 홀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변호사들 팀이 한 4팀이 붙어서 지금 제가 고발 당한 거, 고소 당한 거, 제가 한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일베 한번 가보세요. 손혜원이라는 이름 세자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 하도 제가 잡아서요.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 댓글들, 그 유튜브에서 그 이제 말 함부로 한 유튜버들 전부 다 고소했어요. 조용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냥 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고 지금 이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1심 나오고 2심 나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있습니다. 저는 다 할 거예요. 그래주세요. 예, 다 할 거고 그 제 마지막 모든 재산이 바닥이 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저한테는 뭐 그냥 즐기면서 한번 봐주세요. 재판도 그렇고 봐주세요. 제가 저 즐길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근데 막 두근두근 걱정이 돼요. 안 하셔도 되는 거는 제가 요만한 터럭만큼의 죄도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도 씌우면 프레임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아니 벗어버리는 전혀 재주가 있으시지만. 없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없다라는 증거조차도 제가 저한테 다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저도 사람들이 뭐 지난번 뭐 유서 대필이나 뭐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20년 동안 그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힘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빛 사람이 간만에 시원해요 라고 쓰시고 손혜원 누님 화이팅 손혜원 최고 야호 잘하십니다. 속 해야죠. 시원하게 고소해주세요. 예. 소공이 돈이 문제예요. 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저라도 해야죠. 자, 그리고 조공님도 손장군님처럼 예, 이렇게 예.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소위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형사적 책임만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민사적 책임을 물어서 사실은 노동자들이 그 건과 관련하여 더 많이 맞아요.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꼭 그 기업가들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졌지만 진분한테도 기회를 좀 드리고 가죠. 네, 두 번째 질문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지역이랑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관악구에서 살고 있고요. 그 제가 그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그 이 시스템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 책임제라는 것을 한번 조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자나 또 각 그 언론사에서 잘못 그 보도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좀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진짜 센스 있으세요. 거기까지 네. 딱 하시면 더 멋지실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다음 주제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 책임제는 도입을 못했지만 사실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사실 한마디로 언론이 보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오보를 양산했고 때로는 의도적 오보까지 양산했다. 그런데 그 의도적 오보의 방향이 검찰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검찰의 입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지금 저는 오늘 되게 신선한 해석을 하나 들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출입처 문제라든지 언론사 자체가 일정한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편집국장이 말하자면 편집국 책임자가 보도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기자들이 가져온 기사를 뜯어 맞추도록 했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조중동 한경호 프레임이 깨진 것도 사실은 이게 이 검찰 출입처 관행으로 인하여 모든 검찰 출입 기자들은 검찰의 시각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위 방송 보도 혹은 신문 보도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에 대해서 김유진 이사가 정리해 주시기 전에 국변이 간절하게 할 말이 있다고. 살짝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을 이런 것을 일반화해가지고 20, 30대의 책임성 부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좀 돌리기에는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들이 좀 더 책임 있게 기사를 쓰고 기사가 나가는 것이 자기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명의식을 꼭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민주당이 20대 청년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렇게 일반하게 좀 어렵다 보이고요. 여기 시사탑 봐라 좀 괜찮아요. 네, 그런가요? 그리고 꽉센만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거기에 하나 더해서 사람의 문제를 치부하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공판기를 이제 참석을 할 건데요. 지난번 공판기를 갔는데 거의 이제 12시가 다 돼서 끝났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다 이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막 취재를 해가지고 쓰잖아요. 몇 시까지 선고를 하는지 아세요? 1시 반까지 선고를 해요. 원래 그렇죠. 예, 1시 반이죠. 그 너무 짧은 거예요. 조간이 그때 올라가니까. 그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 자체가 그냥 그 그런 일간지를 출력해가지고 막 배포하는데도 그렇게 막 취재할 게 있으면 낮 시간대에 포털이나 이런 데다가 온라인으로 띄우기 때문에 송고하는 데에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불러준 거에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조차 하지 않는 미디어 환경. 그리고 이것은 그나마 나아요. 그래도 이건 취재라도 해가지고 법정에 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취재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취재조차 하지 않으면서 마치 본인이 취재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2차, 3차를 가지고 막 엉뚱하게 쓰는. 다 그래요 기사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미디어 환경도 분명하게 좀 지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미디어 환경 얘기해서 저는 여러 가지 뉴미디어에서 1인 미디어로 막 거기서 경쟁이 격화되고 이런 얘기일 줄 알았더니 이게 원래 신문사 시스템이 그리고 옛날에는 심지어 그 가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가판 시대에는 이제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가판을 내면 그거를 여러 군데서 베끼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송고하기 때문에 막 쓰고 근데 그 정경심 교수 재판의 모든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자의 머릿속에는 데스크가 자기 기사를 살릴 만한 내용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잘못된 보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시고요. 모르는 분도 많으세요.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송과 통신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요.
그 밖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언론중재위는 신문, 방송 다 제소가 가능한데 이제 방통심의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제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중재위 같은 경우에는 반론 보도 아니면 정정 보도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론 보도보다 정정 보도가 더 한 단계 높은 거겠죠.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니까. 그런데 반론 보도조차도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보통 그 크게는 두 가지, 그러니까 행정 제재와 법정 제재로 나뉘고, 행정 제재는 다시 의견 제시와 권고, 그다음에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책임자 징계, 그다음에 과징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 평가와 방송 재승인 심사 때 반영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그렇게 이제 자주 내릴 수는 없는 제재입니다. 저는 뭐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에 대한 규제는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예, 여기까지 일단.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 보도를 보시고 특히 뭐 신문의 경우는 요새 가동률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방송 보도 보시고 문제의식을 느끼시면 일단 화낸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클릭, 그래서 3번만 클릭하면 이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제소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제소가 돼서 심의 건수가 되면 해당 PD가 나오게 되냐, AD가 나오게 되나요? PD가 나오죠. 예, PD가 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복 그게 입고 나간다고 예, 그러죠. 그때는 양복 입고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경 엄청 쓰는, 힘들어요. 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화만 내시지 말고 반드시 클릭 3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방심위 심의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가장 타겟이 된 건 제가 보기엔 JTBC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적 편파 심의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TBS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6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의 출판 기념회 관련 발언으로, 이게 윤소아 정의당 대표가 한 발언인데 이 발언으로 또 법정 제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제재에 대해서 그 보도심의위원회도 하고 그랬죠. 김유진 이사가. 저는 이제 특별위원회. 특위입니다. 네, 예, 특위. 방송. 예. 그래서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왜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나.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 출판 기념회 윤소아 대표 발언권 제재는 그게 일반적인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과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과한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TV 보시면서 특히 종편들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보도를 저렇게 할 수 있어, 당장 심의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넣어도 막상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꼼꼼하게 이제 규정을 따지다 보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방심위가 결정하기 전에 민감한 사안들은 특위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위위원을 한 3년 했는데 2년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 1년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방심위의 문제는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그 솜방망이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걸 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퇴를 휘두르고 이거는 규제기관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일관성이 없다는 거고 하나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말씀하셨던 뉴스공장인데 이 건은 제가 지금은 특위위원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찾아봤었어요. 근데 출연자가 나와서 윤소아 대표가 나와서 황교안 대표가 100일을 맞아서 출판기념회와 토크쇼를 했다. 요 말 한마디가 문제가 돼서 법정 제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경고는 관계자 징계 다음으로 센 거고 그러니까 방송평가에도 들어가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지?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진행자가 발언한 게 아니에요. 예, 출연자가 나와서 굉장히 돌발적으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거의 말실수에 가까워요. 출판기념회와 토크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내용은 팩트일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자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고, 과거에 그 제재받은 건수가 많은데 누적되었기 때문에 중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8년 11월로 기억을 하는데 채널A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요, 보수 농객이 한 분 나오셔서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상대로 하는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훈련도 안 하고, 우리 군은 훈련도 안 하고 정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일본을 주적으로 삼는 정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나가는 특위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굉장히 문제죠. 더군다나 그때 일본이 독도에 이제 막 헬기 띄우고 이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근데 주적 개념이 일단 이미 폐기된 지가 오래고, 그런데 우리 군이 훈련도 안 하면서 일본을 주적으로 하는 정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게 명백하게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적이 아닌 거는 뭐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올렸고, 그게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게 권고였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그건 법정 제재가 아닙니다. 그게 행정 제재고, 너네 앞으로 이러지 마, 이런 정도의 권고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권고밖에 안 줬지,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그런데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진행을 하다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약간 제재를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저도 제재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출연자를 1개월 출연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방송분을 내려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채널A도 놀라서 황급하게 자체 정화 조치 뭐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높이 평가하여 권고로 이렇게 아주 약한 이제 행정 제재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김어준 뉴스공장의 이 출판 기념회 발언, 이게 과연 내용으로 보면 채널A 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만약에 특위에 들어가서 이게 안건으로 올랐다면 저는 문제 없으면 아니면 의견 제시했을 거예요. 이거 의견 제시 정도가 맞는 거고. 의견 제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도의 의견.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김어준이라고 상상을 하고 이 상황을 해봐도 공당의 대표가 나와서 네,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없고 그게 팩트가 아닐 거라고 추정하고 제재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출판 기념회하고 책 출간 토크 콘서트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나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법정 제재를 받을 만한 사안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법정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두 표현을 팩트가 다르다, 사실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다르게 평가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출판 기념회와 토크 콘서트가 표현이 다른데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데, 뭐가 어떤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더구나 그 다음 날 윤소아 대표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게 출판 기념회가 아니었다라고 정정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럼 이럴 땐 되게 이게 법정 제재까지 가지 않죠. 예. 근데 그렇게 미운 털을 일단 꽂아놓고 TBS 죽이기에 가깝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 주로 요즘은 기업들이 자기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재판을 대법원까지 받아보니까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고, 둘이 당사자가 이거 내려주세요 했던 사람하고 지워주세요 했던 사람은 둘이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 과정에서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조문에 따라서 딱 뭔가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 방송에서 나갔을 때 보게 되면 앞에 전과 취급을 한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차기 정부에서 자기네가 심의하면서 자기 편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뭐 하는 거야? 종편은 저 난리 치고 우리가 돈 걷어서 민원료도 챙겼는데 왜 힘이 없어? 이래가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이 멘탈 붕괴 가는 시스템들이 지금 젊은 층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제일 답답하고 저도
한심한 게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김어준이기에 훨씬 더 엄하게 해야 되고 얘는 원래 편향돼 있어. 근데 라디오 사상 전무후무하게 높은 청취율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그 프로는 안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사실 그건 라디오가 아니라 TV가 된 지 오래됐죠. TV까지 같이 나가니까 그런 거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과대평가하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 하나가 정말 죽여라고 외치게 되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원 구성도 그렇고 지금 위원들이 똑바로 되려면 이름이 공개되면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표성을 갖고 이러이러했다라고 밝히게 되면 지금 판사들도 이름이 붙어 나왔을 때 반응하는 게 있듯이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려면 사람들이 다 알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요. 다 공개돼 방송에 있어요. 들어가면 회의록이 다 공개. 그러니까 그게 방심이 들어가면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신고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보도에서 그런 게 다뤄진다면 방심위원장 아무개가 누구가 있고 소수 의견이 어떻다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좀 더 대중화돼야 훨씬 더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님 오늘 나오신다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의사결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런 결정이 나오는가 그걸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 본인도 이해를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하게 나왔다고 누가 관련 회의록을 다 봤죠. 저는 회의록을 이제 본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특위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민감한 사안은 사전에 의견을 좀 달라라는 거였고, 근데 꼭 특위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소위로 올라가 버려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결정은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전체 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뉴스공장 입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방심위가 예전 방심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나아졌고, 예,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의를 막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 편에겐 더 엄하게 해야 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는 그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더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실효성 문제. 그러니까 자잘한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저는 문제 없으면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비판을 해도.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는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에 친여적인 편파 심의를 한다 그래서 방심위가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부가 바뀌고 문재인 정부의 방심위원들은 정말 원칙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칙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칙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야당 추천 방심위원이 굉장히 센 발언을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카운터파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약하다. 이거는 제가 본 회의록, 제가 회의록들을 좀 본 그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심위는 차기 방심위가 2021년 초에 구성됩니다. 이때는 정말 그 좋은 사람들로 잘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런 분이 들어가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방통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김유진 이사님. 지금 뭐 당장 내년 아니죠. 이제 올해죠. 올해죠. 네. 올해 4월에 그 TV조선하고 채널A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거든요. 여기서 이제 심사 기준에 미달하면 방송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긴 한데 가능성이 좀 낮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3년 전이니까 2017년에 그 재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TV조선이 그때 총점이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줍니다. 사실 그때 방송 못하게 해버렸어도 되는데 총점이 모자라니까 너네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4건 밑으로 4건 이하로 줄여. 그걸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러면 4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을 했겠죠. TV조선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 방통위가 일 처리를 잘못한 건지 일부러 그렇게 봐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선거 보도는 제외했죠. 제외해버린 겁니다.
제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부러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몇 번을 리서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17년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쭉 심의 그 건수가 심의에서 제재받은 건수가 방송 재승인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2018년도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에서 받은 제재는 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선거방송보도심의위원회가 따로 꾸려져요. 그러니까 방통위 논리는 그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방송심의가 아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되는 거고 이걸 반영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폈죠. 그러면 왜 선거보도를 왜 심의하냐는 거죠. 네. 이렇게 반영하지 않을 거면. 근데 반영이 안 된 채로 지금 4월에 재승인 심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방통위가 이제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까다롭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미달되는 그 것들을 재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규제 권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방통위원회라든지는 하나하나를 개별로 떼어내서 어떻게 제대로 일하게 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방송통신위원회 거기 다 끝난 건가요? 한마디 하세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일관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 결론이 정말 방송을 좀 정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제재 조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추천하는 구성이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항상 정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위원들의 추천의 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힘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걸음도 못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기에는 정말 이게 장기적 과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추천위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성을 할 때에 정치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독립성 있는 그런 위원들이 좀 추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보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성이 너무 방송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이고 미디어 환경이 방송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방송에서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유튜브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가지고 융합적인 어떤 방송 환경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지금 구성을 보면 변호사, 언론인 3명, 교수 1분인데 다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뭔가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요. 그런 부분에 좀 역할이 전문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국회에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방송보다 요즘에는 뭐 유튜버들이 막 100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예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규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방송법으로 방송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신고 들어오면 제재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니, 입법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국회에 야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여론을 조성하면서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도 한마디만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변이 지금 얘기한 것은 사실은 언론운동 쪽에서는 20년 이상을 토론해온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과제로 받아들이고요. 손혜원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댓글에 이제 보니까 그 TV조선이나 그 채널A의 그 편파성은 어떻게 하고
그 뉴스 공장만 갖고 그럽니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뉴스 공장이 우리 대통령의 정권이 바뀐 다음에부터 문제가 뭐 이렇게 일어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뉴스 공장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 뉴스 공장이에요. TBS를 딱 잡고서는 가는 거죠. 아마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아까 말씀대로 종편은 왜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느냐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시청률이라든지 청취율을 봐서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이기 때문에 배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왜 팟캐스트를 언론으로 보고 이것을 또 난리를 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게 또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고 시청률이 높아질 때 이제 그 위원들에 따라서 이제 뭐 목소리가 커지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시고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고 그리고 저는 이따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언론의 지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원들이 이것을 바꾸는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지금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언제적 언론을 갖고 TV 광고, 신문 광고 이걸 갖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뀐 언론의 지형, SNS나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이. 그런데 유튜브로 해서 보수 쪽이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 팟캐스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는 그렇다고 이걸 누가 제재를 해? 우리가 타고 가야죠. 네. 가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1인 미디어를 진흥한다든지 규제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논의도 없다는 점만 짚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가장 마지막 주제인데요. 결국 오보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오보도 단순 실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내는 그런 허위 왜곡 보도를 확실히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토론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쿡변이 5분 발제하겠습니다. 네,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론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손해를 배상한다, 보상한다라고 하면 손해를 입은 만큼 보전을 받는 게 정의관념에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취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정말 불법을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은 다 얻었는데 이익 얻은 것은 100인데 손해배상하는 것은 1이나 2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과 관련된 기업의 여러 환경 파괴라든가 악의적으로 알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대 적용해서 언론에까지 적용하자라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만두 사건. 언론에서 이 만두 피 속에 안에 짜투리 단무지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쓰레기 만두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실제 알고 나서 보니까 법률적 규제도 없고 인체에 무해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것을 바로잡고 난 다음에는 만두 공장 정말 파산하고 도산하고 심지어는 공장의 어떤 사장님께서 안타깝게 극단적인 어떤 선택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정책으로서 해결 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다만 많은 이제 토론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의 경우는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요. 네, 주마다도 다르고요. 시행하고 있는 주도 미국은 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와 관련되어서 개인이 다투거나 뭔가를 다투려고 하면 사전적인 처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보도를 금지하거나 방영 금지를 사전에 먼저
처분, 가처분을 해가지고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764조에 명예훼손을 회복하는 데 적절한 처분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정정보도라든가 사과문 게재라든가 반론보도 이런 것들이 되는데 미국은 이런 것도 없이 오로지 이제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또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러면 잘 해주냐?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판례를 보면. 그래서 아동의 어떤 성을 보호하거나 아동을 보호하는 것 또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굉장히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악의적으로 실수를 한 그러한, 실수가 아니죠, 이건. 악의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을 했을 때 배상액이 너무 커가지고 언론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을 완전히 그대로 도입하자 논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라는 그 취지는 손해배상을 좀 실제로 하자라는 거예요. 실제 법원이라든가 이러한 곳들을 보면 이 위자료 인정되는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만 뭐 평범하신 분들, 서민들은 그냥 그야말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소송을 해야 될 실익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실질화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라고 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하여 곽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해나간다면 이런 게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저 택배 배달하듯이 누군가 검찰이 불러줬던 얘기를 써야 되고 취재해오라고 오는데 사실은 듣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고 반대쪽에서는 변호인단이 똑같은 얘기만 그나마 뭐라도 쓰려면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 뒷감당은 안 합니다. 이게 손혜원 의원님 보도도 마찬가지였는데 다 쓰면 괜찮다 생각해요. 쟤들도 썼으니까 하고 피해가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다 찝어서 민사 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식의 태도가 된다면 기자들 바뀝니다. 위험한 건 피해가야 되니까요.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계속 받고 반론 집어넣고 하다 보면 광고주들이 싫어합니다. 영업이 안 돼서 뭔가 확실한 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처벌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과하게 시키는 것 같지만 누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서 보상해 줄 거냐? 그걸 국가가 제도화시켜서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건데 거기까지 가는 게 20년 됐다고 하셨죠. 저는 안타깝지만 한 20년 더 갈 것 같아요. 이유가 지금은 욕먹어도 상관없어. 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 살아생전에 힘들 것 같아요. 누님이나 저나 비슷하게. 이유가 딱 하나인데요. 돈 가진 사람들이 내놓을 의사가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방송을 왜곡해서 여론을 바꿔가고 있는데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하는데 검찰 뭐 한 2,000명 됩니까? 3,000명. 주변까지 와서 한 5,000명 잡아보죠. 언론은 훨씬 더 큽니다. 숫자가. 제가 지금 곽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80년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 투쟁을 할 때 우리 엄마가 저에게 네가 백날 해봐라. 전두환이 무너지냐. 제가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아니,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래야 더 매달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국변한테 매달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언론 보도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 끊는 일이 이제는 흔해져서 기사화도 안 돼요. 그리고 아마 경험 큰 상황에서 모르실 텐데 저는 제가 1차 심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제가 아는 기자가 좀 많았겠어요. 모든 미디어에 나갔었는데 저 무혐의 받았다고 기사 좀 써주세요 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고발뉴스. 고발뉴스가 받아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노컷뉴스가 제가 CBS에서 5년이나 매일 라디오를 했는데 거기도 안 실어주다가 노컷이 받아쓰고 딴 데 받아쓰고 연합에 나가는 거죠. 억울하다는 걸로 나는 무죄혐의였어라고 밝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는 방송 토론 주제가 매일매일 손혜원 의원님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 그 검찰의 기소장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는 보도하는 거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원래 잘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요번에 제가 느낀 것들이었는데
임기가 조금만 더 남아 있다면 한 1년만 더 있었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냥 내가 재도전을 되게 하십시오. 싫어. 그거는 그래서 들어가긴 싫고 이제 좋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시면 제가 꼭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국회의원은 이제 그 정치 자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변호사를 우리 김변이나 이 손수 변호사나 이런 젊은 변호사들을 하고 같이 팀들을 만들어 갖고 이 법안을 하나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 4+1로 해서 쫙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 보고 이거 이제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보 방지법입니다. 이게 뒤에 가서 잘못한 것들 데리고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보를 의도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자가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기사 하나 잘못 써서 오보를 낸 사람들은 평생을 못 들어온다라는.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경우. 그렇죠. 이 나라 뭐냐고요, 대체 이 나라가. 이 기자들이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오보를 남발을 하고 이 사람들의 한 사람의 일생을 그냥 짓밟으면서 말살을 하고 있는데 이 오보 방지법 이것은 여야가 동일하게 해당될 겁니다. 의원님, 저들은 저들대로 억울하겠지. 의원님이 이번에 SBS 기자 9명 아까 네. 예, 그 9명에 대하여 민사소송까지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실 그 언론사에 대해서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민사에서 이기면 개인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의원님이 화면에만 나가면 동접이 올라갑니다. 아주 기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보방지법을 여러분들이 네. 정치권에 들어가셔서 이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더 이상 정치권이 더 이상 이렇게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마무리를 그리고 못 줘서 지금 네, 변호사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잠깐, 아니 기회 드릴게요. 지금 어느덧 우리가 100분 토론이거든요. 4분 남았습니다. 네, 4분 100분 남았어요. 지키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 네. 100분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약속이라. 그래서 이제 1분씩 남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네.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나가는 게 저는 앞으로 20년에 힘들다 얘기했던 게 그 첫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징벌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배상제도라도 집어넣는 첫 단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징벌적인 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손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개인이 배상을 하던 조직이 배상을 하던 징벌까지는 필요 없고 손해 입은 만큼만이라도 언론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언론에게 작은 거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다들 너무 큰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최종 보스랑 바로 싸우지 않아요. 중간 단계로 잘못했던 오보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오보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니멈 배상이라도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징벌적인 것까지 가야지 되니까, 그까지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저희 살아있을 때 해야 되니까 국변이 좀 열심히 해요. 네. 그 오늘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고정가라는 그 친구 몇 명을 스파이로 박은 듯한, 예, 김유진 이사도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죠. 사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언론계 의제로 던지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부터 시민단체들까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그건 100%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효과는 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의제가 됐잖아요. 우리 사회의 의제가 됐고 그것을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단체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다 보면 독소조항은 빠지고 실효성 있는 것들은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징벌적까지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 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하지만 저도 뭐 이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왜들 이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저한테. 아니에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논의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을 좀 수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두 분이 얄밉습니다. 자, 쿡변. 네, 저도 이 프레임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거는 아예 그냥 철벽처럼 안 되는 걸로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것을 선고한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왜냐하면 악이 고의 이걸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오보와 가짜뉴스를 막으려면 정말 실효성 있는 아까 진짜 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효적 배상, 적어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피해를 적절하게 금전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1배 또는 3배까지 정도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논의를 저희가 시작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보방지법도 너무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가짜뉴스 방지법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막 정말 떠도는 SNS의 글이나 이러한 것들 마음대로 퍼다 나르면서 명예훼손하고 여러 가지 정말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 이거를 개인을 처벌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심대하게 제약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버에서 1인 미디어들 너무 많은데 1인 미디어 다 못하면 포털 유튜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옳다고 봐요. 네.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1인 미디어와 관련된 가짜뉴스 방지법도 좀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미 그 포털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털에 대해서 과징금을 엄청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행정 명령인가요? 네, 그게 지금 논의 중이죠. 그것도 완전히 통과 안 됐더라고요. 네, 논의 중입니다. 우리 손혜원 의원님. 1분. 이 100분 토론이 목요일 날 합니까? 네. 10시에? 네. 그럼 9시 반부터는 전화기를 꺼놓고 있을 거야. 전화기를 꺼놓고. 저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거에 시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 전화기를 꺼놓는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개총수께 그리고 개국본의 모든 우리 시민들께, 깨시민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개국본이 나서서 개총수가 진두지휘에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네이버 댓글 한번 갑시다. 우리 100만 명 서초동 나가고 여의도 가던 사람들 이 깨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따로 놀지 말고 네이버 댓글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사에 붙는 그 댓글 가서 싸우자고, 네이버 가서 싸우자고요. 우리 걸로 만들어버리자고요. 할 수 있거든요. 인원수를 보면 이게 10,000명, 20,000명만 나가도. 포토라인에 또 서서 여론 조작 혐의로 사진 찍히실 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뻔히 아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그 댓글에서 우리가 받는 그 이 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네이버는 특히나 정말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 그 어떤 네이버만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두고 있어야 되는가? 네, 우리 정렬의 화신 손혜원 의원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제를 던지십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예, 없어요. 오보 방지법도 그 과제에 던지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이버 댓글로 가자. 그거 어떻게 해보자.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제안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어떤 방식인지 서초동 모르지만. 나오는 것보단 쉽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가서 거기다가 그 가짜 뉴스를 뿌리는 욕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서 이 숫자로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그 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볼만한 개싸움이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얘기하시고 싶은 이제야 발동이 걸린 이 느낌. 예, 이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언론개혁의제를 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게 아니고 사실 아웃라인 정도 살펴본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본 주제들은 하나하나가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되는 주제들을 지금 쭉 훑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구독자 수도 늘려주시고 동접도 늘려주시는 손혜원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이 온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셨다. 예, 이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곽동수 선생님 곽쌤과 이정원 PD 그리고 시사타파 우리 시청자들이 처음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 목소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시선이 우리들과 다른 시선의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언론개혁 논의가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콕변은 얘기를 안 해도 어디 가서도 늘 자기 역할을 하는. 예. 예. 예, 오늘 아주 우리 귀염둥이 재간둥이 하지 말랬지. 아 그쵸. 하지 못하게. 아니 자 우리 콕변은 마지막으로 요거 화면에 한 번만 해보세요.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남국 TV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네. 곽동수 TV 좋아요, 구독, 알림 손혜원 부탁드립니다. TV. 그리고 손혜원 TV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가장 열화와 같은 저는 이런 걸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때 한 100명쯤 친구들을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열화와 같은 그 환대를 받으신 부끄럽습니다. 김유진 처장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논의가 좀 더 풍부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